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불평등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이라는 게 제 연구 관심자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이제 교육개발원 입사하고 나서는 주로 불평등 연구도 많이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정리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일단 어,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기존의 양적 연구 관련된 연구 결과 그리고 제가 실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일단 현황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특히 6가지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목차는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서 인식 체계도 변화하고, 우리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앞에서 주셨는데, 우리가 형평성이라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제 형평성을 생각해도 꼭 취약계층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관점의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맥락에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림, 이 사진이랑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소위 스키라는 게 어떤 고급 문화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MZ 세대에 있어서는 스키가 노땅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긴 하지만 SNS 상에서 딱히 멋지게 찍을 사진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현상이 지금의 세대는 시대 환경 변화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트로픽은 이제 지금 클로드 그 AI 그 때문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이거 CEO 일단 다리오 아모디에라는 분도 이제 대학 학위가 의미 없다라는 이제 대학 학위 효용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이 팔란티아 CEO도 또 동일한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학의 가치가 정말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평생교육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치가 아니고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가야 되냐 결국 이런 맥락에서 좀 우리가 관점을 전환해보자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락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점점 기술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서 이제 특히 이제 스킬의 격차가 좀 스킬의 좀 필요성 재교육 그러다 보니까 재교육이라든지 향상 교육이라든지 그 교차 교육의 점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교육이 필요한데 재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개인이나 집단 같은 경우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재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재교육의 맥락에서 형평성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약간의 그런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재교육은 누구 특정에게 필요한 게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해야 될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석들,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손으로 그렸다가 이제 그 제미나이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픽한 그 그림인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근데 X축은 생애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생애부터 후기 생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 생애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축은 불평등의 정도로서 낮음에서 높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마테오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다 알고 아시는 이제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갖고 못 가진 자가 더 못 갖게 된다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행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적이 된다라는 측면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파란 점 같은 경우는 이런 어, 불평등으로 가져온다 특정 요소가 누적이 돼서 긍정적으로 결국 누적적 이익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파란색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 빨간색 점은 그런 불이익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이제 화살표로 된 부분은 만약에 정책적으로 개입이 돼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개입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런 불평등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가설이긴 합니다. 이런 게 유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결국 누적적 여기가 누적적 이익과 누적적 불이익 간의 어떤 격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격차의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격차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이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이란 개념이 뭐,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누구누구에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 이제 특히 플러스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가장 큰 제가 큰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불평등을 활용한다는 논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교육적으로는 뭐 특수 전공을 예컨대 이제 의대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특수 전공이라든지 어떤 특정 영역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불평등을 계속 고착화시켜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에 해당한다고 보면 해당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큰 수혜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맥락하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제 불평등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할 때 자원 배분의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4단계 지금 기존의 연구를 제가 가져왔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게 결국 4단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와 있느냐. 결국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느 쯤에 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4단계를 지향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할까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생애 과정 맥락에서 우리가 누적적 불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사실 누적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사실 이제 종단 데이터를 가지고 쭉 추적하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횡단적으로 발생하는 거 지금에서는 이제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노동시장 진입과정, 그다음 평생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약간 분절적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어떤 누적적인 불평등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가구 소득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를 희망하느냐라는 부분이긴 한데, 왼쪽은 2015년부터 2007년이고, 오른쪽은 2015년부터 2010년, 그리고 10년의 차이를 두고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건데, 두 그림에 동일하게 가구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목 자사고를 희망한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낮으면 낮을수록 직업계를 희망하는 비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기회 정보 결국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에 대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기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 진학 결과를 보면은 결국 남학생 대도시 지역 그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특목 자사고의 진학을 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거 유형별로 실제 수능 성적을 보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제고 자사고 출신들이 결국은 뭐 당연스럽게 수능 점수가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 단계에서 가구 소득이 높으면 좋은 고등학교 우리가 말하면 대학에 가기 뭐라고 하나 효율적인 어떤 특목 자사고의 희망 비율이 높고 실제 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수능 점수가 높고 결국 그 졸업자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일종의 이런 단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었다면 여기는 비인지적인 부분입니다. 자아 개념, 사회적 특성, 진로 성수도 문화적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구 배경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비인지적인 영역에서 앞서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테오가 여기서 두드러 있는 애들이 지금 이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갖추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점점 사회적으로 점점 안 좋은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부분, 약간 그런 부분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까지 하는 어떤 결과를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올해하고 작년에 이제 수행했던 그 연구의 어떤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부분도 다 이제 재밌게 봐야 될 부분,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인데, 상위권 A, B, C 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A 대학은 소위 알고 있는 스카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상위 제 기억에 11개, 15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이고, 그 다음에 상위권 B 대학은 대부분 거점 국립대 상위권 A에 포함되지 못한 수도권 대학, 인서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상위권 대학 C인데, 상위권 A일수록 졸업 후에 첫 일자리 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소지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일자리 자체를 그러니까 임금만으로 첫 일자리를 평가했던 게 아니고 임금과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보면은 고소득이면서 서울에 위치한 일자리로 이행하는 비율이 상위권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2022년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것과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 부모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떤 일자리로 이행하느냐를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질 때 상위 25% 그러니까 제가 4분위로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일자리는 상위 25%의 좋은 일자리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 단면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 설명이 됐지만 월평균 임금 정규직 여부, 그다음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변수를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은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래서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를 구분했는데,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모두 부모 소득이 좋을수록 첫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비율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5분위가 가장 부모 소득이 높은 상위 20%라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부모를 둔 자녀가 좋은 일자리로 가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일자리의 질을 경제적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단면, 약간 복합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단면은 뭐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의 그림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경제적 단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격차 장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교육적 단면에서 좋은 일자리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그 경제적 단면이라든지 비경제적 단면에서도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가는 비율이 높은 현상을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연구에서 했던 부분이 하는데 저 양극화 이제 저희가 원래 이게 3년에 걸쳐서 추진됐던 사업이 그 연구였던 거긴 한데 1년 차에 했던 양극화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 양극화 지수 개발된 걸 이제 평생교육 고등교육 분야에 좀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이제 100은 이제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더 크면 클수록 양극화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긴 한데, 결국 부모 소득에 따라, 여기서 이제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거긴 한데, 결국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 지수도 여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로 가는 그 양극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평생교육에서 그런 불평등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현황을 보면은 이것도 동일한 양극화 지수 산출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단년도 횡단적으로 저희가 적용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 참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은 부모 소득에 따른 참여 양극화고 이제 분홍색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긴 한데 이제 부모 소득과 개인 소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참 여기도 100은 양극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은 넘으면 넘을수록 양극화가 발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평상시 유형에 따라 조금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모 소득이나 개인 소득에 따라서 교육 참여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19년에 분석했던 연구 결과이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의 이 수치는 오주비, 그러니까 승산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1은 평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1보다 크면 클수록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중졸 부모 대비 고졸 부모 고졸과 대졸 부모를 비교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 없는 국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지금 삭제하는 경우고 여기선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가들만 지금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중졸 이하를 부모를 둔 성인이 직업 관련 형식 교육에 참여하는 어떤 가능성보다 대졸 부모를 둔 성인이 평생 교육에 직업 관련 형식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1.8배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 측면에서는 결국 어, 부모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생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현상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면 국가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관리 형식 교육이고 여기는 직업관리 비형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형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했을 때 대학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중등 교육 과정일 수도 있긴 할 텐데 무조건 어떤 학위를 따든지 어떤 그런 학위를 따는 어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참여에서 격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 교육 결과전 측면에서 이제 평생 역량에 대해서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거 동일한 양극화 이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이면 양극화가 발생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 소득, 개인 소득에 따라서 그 학습 역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그 하단에 최대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좀 더 지름할 때 막 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평생 역량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도 결과를 이제 봤던 거 이제 문해력이 부분인데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피학 발표가 나가서 우리나라 성인이 문해력이 지난 10년, 그러니까 1주기보다 2주기 때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이게 정말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해력을 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는 학력에 따라서 문해력의 격차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고 여기서는 중졸 이하인데 결국 평균 점수를 보면은 중졸 이하가 더 낮고 대졸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학력에 따라서 문해력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성인들의 이게 성인은 19세부터 65세입니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과 연령을 이제 묶어서 살펴봤는데 그 연령 그 교육 연령과 상관없이 여기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어, 고졸 이하고 여기는 대졸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졸 이하에서는 사실 연령과 상관없이 평균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졸에 가면은 연령에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층면서 대졸자가 문해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5세에서 54 대졸이면서 대졸인 경우는 사실 고졸 이하 청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교육 수준과 연령에 따라 문해력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실제 25세 3세 이하가 45세 54, 그러니까 25세 34세 고졸자가 45세 54세 대졸자보다 문해력이 더 낮다. 그리고 꼭 연령에 따라서 문해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문해력과 교육 수준이 연계돼서 문해력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음,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1주기, 2주기를 비교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은 2주기였던, 그러니까 일주기에 비해서 2주기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년을 두고 나서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력이 얼마나 뭐 이렇게 증감을 했는지 를 보여주는 부분이 한데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1주기고 이게 지난 게 2주기 부분인데 지난 10년에서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1주기에서도 낮은 수준의 문제였는데 2주기 되면서 더 낮아지면서 이게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냐라는 어떤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음,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문해력은 그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집중했던 부분이 이런 AI 시대 문해력인데 결국 문해력이 떨어질수록 AI 시대 가짜뉴스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논평도 있고 어떤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해력을 봤을 때 평생교육의 맥락, 성인 맥락으로 보면 단순히 문해력이 아니고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삶의 질이든지 삶의 양태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가지고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생교육 성과 부분입니다. 양극화를 여러 단면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담았던 부분이 한데 성과에서 여전히 성과에서 동일하게 양극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 고교 진학 유형에서도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비인지 영역에서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그러니까 평생교육 성인아 이게도 동일하게 비인지적 부분 여기서 말 학습 중요도 즉 시민의 사회소득감처럼 비인지적인 영역에서도 성인에서 동일하게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중고등 그러니까 학년기 학생들의 어떤 비인지적인 영역에서 양극화가 성인한테 얼마 갔는지는 뭐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비인지적인 부분의 영향에 있어서도 이게 누적이 돼서 성인들이 그래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을 가능하다고 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현황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평생교육 방향 어떤 식으로 우리 평생교육을 방향을 정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든지 어떤 불평등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기보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불평등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보면 그런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사실 저의 관심 분야였던 부분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는 개인의 어떤 불평등이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경제, 교육, 이 스킬 불평등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지표였는지 설명했는데 이게 각 나라,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시적 수준의 불평등을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개인이 아까 참여했던 어떤 양극화 이게 그 개수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한데 개수값을 가지고 와서 이걸 X 변수로 놓고 아무튼 그런 수식상에서 좀 복잡하게 제가 정리했던 부분이 한데 여기서 보면 별표가 통계적인 부분이 한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직업 관련 비형식 교육에서 부모 교육에 따른 격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격차가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그런 격차가 더 심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경제 불평등, 교육 불평등, 스킬 불평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개인이 직업 교육, 비용 교육에 참여하는 어떤 격차를 심화시켜준다. 결국 사회 내에서 불평등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육 참여에서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면은 여기서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그 반대의 논리도 해석이 가능한 반대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시적인 수준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거시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럼 거시적인 수준에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뭐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평생교육의 어떤 불평등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 제가 또 다른 관심 분야에서 일단 그 제도적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교육 수준에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하는 어떤 불평등이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립을 하고 나서 살펴봤던 변수가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험, 엄격성, 노조 조직이라는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 OECD, 그러니까 피약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거시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결국 OECD 데이터밖에 없다라고 판별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서 OECD 중에서도 조금 최대 많은 국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세 가지였던 지표였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도적 환경이 아까 나타났던 교육 참여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분석을 했었던 부분이 한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케일업 플러스 그랬던 부분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인 이게 성인학습 참여율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도
고용 보호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다시 말해 해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말해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면 담보될수록 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렇게 이 그림은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정형했던 부분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해석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만약에 이 여기 말하면 고용 적극적 고용 노동, 그러니까 고용 시장 정책이 한 단계 상승하면은 여기서 불평등이 감소한다로 역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모 소득에 따라, 부모 교육에 따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불평등 정도는 이런 제도적 환경을, 어떤 제도적 환경을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심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결국 제도적으로 어떻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도출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건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도 항상 그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말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무한 경쟁에서는 이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국 무한 경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결국 공존할 수 있는 우리 평생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형평성이라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생학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유초중등에서 고등교육, 노동시장 진입, 이런 모든 전 단계 생애 주기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주기를 모두 아우를 쓰는 생애 진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진로 교육은 바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재교육이라든지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라든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일종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것도 제가 재미나를 통해서 그랬던 부분이긴 한데, 결국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든 공존할 생태계를 만들어서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은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어떤 본질을 이런 부분에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잘 아시는 부분, 아까 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생 고령화가 되면서 결국 장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재교육을 통해서 스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데, 제가 지금 AI 기술의 급변화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산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생교육이 재교육을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굳이 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 커버를 해준다고 하면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물음표가, 그런 특히 직업 능력 향상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지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AI가 하지 못하는 어떤 비인지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원래 평생교육이 지향했던 그런 부분이 본질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재발견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AI 기술 이런 확산 시대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어떻게 형평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번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구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틀라스라는 부분을 가져왔던 부분인데, 결국 휴머노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능력을 대체해야 될 부분이고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부분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평생교육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그런 뭐랄까, 연구면 연구, 논의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을 전환시킨, 인간을 대체한다는 건 너무 두려움보다는 평생교육 중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재구조할 것인지 좀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평생교육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 관리 방안에서 이제 논의를 하려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우리가 평생교육 보통 이야기했을 때 약간 저는 오해라운 부분이라 생각이 하는데, 대부분 평생교육 하면 문해예술교육, 뭐 예체능 교육이라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 어린 시선이 있는데 결국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 성과는 뭐야? 근데 평생교육하면 사람들이 어떤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라고 어떤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성과가 뭐가라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기보면 정립이 약간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맥락에서 결국 성과 관리를 우리가 어떤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면은 이게 역으로 그 성과가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반대 논리이긴 할 텐데 결국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실체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의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기회 형평성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 재해석도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평생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가졌던 부분이 한데 이제 우리가 평생같이 기회 형평성을 적용했을 때 단순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기회 형평성을 어떻게 보면 증진시켜준다는 맥락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왼쪽에서는 포트랜드 주립대학이 어떤 사례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1970년대 그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에선 재밌던 부분은 65세 이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 음,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유지비는 참여를 했던 65세 이상의 어떤 학습자들이 자기네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금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마을 안에,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이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생태계가 구축이 됐고, 이거 지속 가능한 모형이 어떻게 보면 구축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했을 때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기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핀란드의 알토 대학입니다. 잘 아시는 아마 알토닥에서 많이 이제 뭐 연구라든지 어떤 매체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한데 제가 여기 부분에서는 관심을 뒀던 부분이 라이프 와이드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라이프 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성인 학습자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켜줄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개념에 약간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사례를 보면서 찾았던 부분이 한데 단순하게 성인 학습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고등학생한테도 이제 여기에서 교육 기회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 대학을 오고 싶은 이제 예비 대학생들한테도 모두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의 종류를 되게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와이드라 했으니까 전 세계 단면을 다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면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열어둔 상태인데 결국 이렇게 봤을 때도 이 대학을 중심으로 모든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형평성이 이런 식으로 제고가 될 수가 다시 말하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맞춤형으로 제공했을 때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측면에서 이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결국은 기회 형평성의 측면에서 때 우리가 얼마만큼 평생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 지속 가능성이나 맥락 안에서 기회를 형평성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첫 번째 우리가 기회 형평성의 평생의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의 전환을 들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은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인식 체계를 넘어서 전환 시대에 맞춰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생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기본 권리로서 가져가면서 제도적으로 아까 제도 환경 어떤 변화처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생교육 가치인데 그리고 평생교육 가치가 우리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가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 구축된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교육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급변한 시대에서 평생교육 재발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평생교육 미래를 조금 가져가야 미래의 어떤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안이면 방안 그런
논의면 논의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빨리 발표를 하겠는데 35분이 좀 5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나중에 뭐 질의응답 할 때마다 질의응답 하면 그때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러 통계 발표나 또 국제적으로 했던 조사들을 이 박사님과 또 선행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분석한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발표하셔서 아, 그 조금 낯선 데이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필요하신 것도 또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좀 해주시고 우선은 오늘 이제 지정 토론을 한국교육과발원의 김경애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글씨가 그냥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냥, 네. 제가 어느 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임인지 잘 몰라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제 나름대로, 교육 쪽 전공이 아니신 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호 박사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망라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교육 불평등 논의가 아마 경험하셨던 부분들은 특정 시기나 이제 단면에 좀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정우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시각이 좀 거시적이어서 정말 생애 그 학령기 교육부터 노동시장 이행, 평생교육, 개인 수준뿐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부터 이제 자녀 세대 그 세대 간까지 생애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또 사회 제도와 구조와 연결해서까지 굉장히 막라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발표까지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짠하게 읽었던 부분은 교육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누적된 사회 불평등의 일환으로 영향을 받아서 교육도 또 불평등 재생산에 기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평생교육이 이런 불평등 재생산에 일부 극복하거나 또 완화하는 공정 기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런 발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간단하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학령기에서 누적된 불평등의 고리를 과연 성인 이후 단계에서 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여서 가져왔습니다.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누적적 효과로 인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부분들을 이정 박사님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교육 양극화 개념이 다른 양극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공유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득 양극화나 뭐 일자리 양극화 하면 정말 소득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그 분포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극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엄밀한 학문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 양극화 연구를 해보면 이 개념은 그냥 교육에서 이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출발 지점의 배경으로서 가계소득, 부모 학력, 문화적 배경을 딛고 그 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돼서 그게 그 다음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 양극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양극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양극화이기보다 일극화 있거든요. 소위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어떤 이제 특정 집단, 아주 유리한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진로 경로를 쭉 쫓아가면서 독점하는 현상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 양극화가 좀 이게 뭐,
아까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결과로서 경제적인 거 또는 뭐 학력의 차이만이 아니라 아까 비인지적 차이 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소위 공부 잘하고 학벌 좋은 친구들이 인성도 좋은데 매력적이기까지 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된 것들이 좀 보여서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단계에서는 이런 학령기 시기에 그 양극화 부분, 이제 불평등 부분을 어떻게 좀 완화하는 데 노력을 해왔을까를 놓고 보면 결국 세컨 찬스를 통한 학위 취득의 보완 기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체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그리고 또 대학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거였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들어보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뭐 방송통신 대학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뭐 사이버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제, 즉 라이즈 같은 데에서 이제 성인들이 참여해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상당히 또 하나의 어떤 기회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학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학위가 갖고 있는 어떤 신호가치, 이게 사회적 신호가치잖아요. 그 간판이라는 게. 에 대해서 신뢰가 약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비용 학위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모델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평생교육 체제에서도 이렇게 학위 취득 보완 기제로서의 체제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성찰해야 될 때고 이 체계가 어떤 좀 발빠르게 구체적인 역량을 인증하는 뭐 마이크로 디그리 등의 유연한 학 역량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안에서 평생교육 시기에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정호 박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시기에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성인학습 환경에서 이런 공적 지원이 축소될 때 이제 사회적 배경이 취약한 성인의 학습 참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 집단이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확충되어야 되고 또 복지제도와 연계된 의무적 학습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참여 전에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평생교육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의 그 평생 교육 이용권이라고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고학력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까 보셨던 피학 국제 비교에 따르면 어, 물론 고학력자가 성인 이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고학력자들인 것 같아요. 이 밤에, 평일 밤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거는 맞는데, 저희 문해력을 보면 고학력자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해력이 급격히 저하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같은 고학력자여도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은 이제 몇 가지를 시사하죠. 학위를 땄다고 하더라도 그 역량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 둘째는 우리나라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여전히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20대까지의 연령대랑 뭐 40대 이후 연령대랑 우리가 교육기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를 그 격차, 연령대별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좀 논의를 세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은 다 과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인간만이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제 AGI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 전문가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가까운 2030년 이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온건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2030년경에 전체 직업의 99%가 대체될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양극단의 견해 모두 다 2030년까지 대규모의 실업 또는 직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기득권 집단이 정보에도 빠르고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일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기득권의 기존 경로가 해체되는 구조적 틈에서 조금 취약 집단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평생교육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이 후자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쪽에 어떤 합의와 공적 투자가 확충되어야 될 텐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요청되는 과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즉시적으로는 이런 직업 전환 수요에 대응해서 좀 이 또는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의 창직에 대응해서 빠르게 평생교육이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라야 될지 좀 걱정이에요.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유망했는데 지금 취업이 어렵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듣고 또 하루 지나면 사이버 보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이 신규 채용이 급감해서 정말 이 청년들이 뭐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입 자체가 안 돼서 완전히 경로가 차단되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평생교육 쪽에서는 이런 어떤 직업 진입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프로그램으로라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디지털문에 좀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네,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대졸 이상 학력자 중에서 13%가 기초 문해력 수준에 미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학력이 있음에도 그 문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뭔가 정책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외로움 문제예요. 그 외로움이 왜 이 사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물론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지금 AI 시대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일본에서도 21년에 고독 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사회활동, 능동적 사회활동이 필요한 때이고요. 능동적 사회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평생학습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문적 지위의 해체. 예, 지금 전문직이 위험한 상황이죠. 의사, 뭐 한의사, 회계사, 판검사.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사회적 이 교육 개인의 노력도 결부되어 있는 어떤 교육적 성공이 이제 사회 공정성의 보증 기제로 하면서 이런 전문직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사회를 좀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결국 개인의 배경, 뭐 자산의 힘만 남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어,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만 제기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